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막내 아들 영웅대군 이염입니다. 아버지 세종의 각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마지막 아들. 정력과 사랑 사이에서 두 번의 혼인을 겪어야 했던 한 남자. 그리고 형제들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도 끝내 입을 다물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침묵의 왕자. 역사는 그를 조용히 지나쳤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그렇기에 더 진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웅대군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시대의 그늘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434년 6월 1일 경복궁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의 8째 아들이자 소원왕후 심씨의 막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영웅대군 이염입니다. 영웅대군의 탄생은 여러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세종은 당시 38살, 소원왕후는 40살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위에 형인 평원대군과도 7살 차이가 났고 큰형인 문종과는 무려 20살 차이가 났습니다. 큰 누나인 정소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영웅대군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편에는 실록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아버지를 아바마마 혹은 전하라고 불러야 했지만 영웅대군만은 장성할 때까지 세종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왕실의 엄격한 예법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종의 사랑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영웅대군의 집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신하들의 비판이 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내 아들을 아꼈습니다. 영웅대군의 봉호는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1441년 그가 7살 때 처음으로 영웅대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영웅은 함경도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443년에는 역양대군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역양은 영웅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447년 13살이 된 영웅대군은 다시 한번 봉호를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웅대군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영웅은 황해도 연안 지역의 별칭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그가 죽을 때까지 사용한 최종 봉호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봉호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세종이 막내 아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썼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대군의 성장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 정벌에서 공을 세운 무신 이순몽입니다. 영웅대군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주 이순몽의 집으로 피접을 나갔습니다. 피접이란 아픈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요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순몽 역시 영웅대군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종의 사랑은 이순몽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순몽을 고관대작으로 삼았습니다. 막내 아들을 돌봐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는 세종이 얼마나 영웅대군을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영웅대군의 혼인 과정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과 이혼의 기록이 아니라 왕자의 행복과 왕실의 채통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아버지의 애절한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은 처음에 송복원의 딸과 영웅대군을 혼인시켰습니다. 송씨는 명문가 출신으로 그녀의 오빠 송현수의 딸이 훗날 단종의 왕비가 되는 정순왕후입니다. 즉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집안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가문도 좋고 집안 배경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세종으로서는 막내 아들에게 좋은 배필을 골라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웅대군과 송씨의 초기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영웅대군이 송씨를 다시 찾았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영웅대군의 마음속에는 송씨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씨에게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송씨의 강한 성격과 질투심이 병으로 표현된 것일까요? 당시 왕실에서 왕자비의 병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통의 계승과 직결되는 중대사였습니다. 특히 세종이 지극히 아끼는 막내 아들의 경우 건강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며느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군주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영흥대군과 송씨를 이혼시키고 정춘경의 딸 정씨와 재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씨의 아버지 정춘경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씨는 과부가 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는 명확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자식은 왕자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미신이나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두 집안의 결합이었고 특히 신부 측 아버지는 왕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인으로서 왕실의 외척이 되고 때로는 정치적 조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다면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유교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불쌍한 존재이자 동시에 온전하지 못한 가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실의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면 아버지 없는 집안의 딸을 왕자비로 맞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발도 거셌을 것입니다. 전하, 이는 조정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왕실의 채통을 생각하소서라는 간언이 빗발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꿋꿋이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은 왜 이토록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 정씨가 그만큼 훌륭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춘경은 생전에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딸 역시 아버지의 덕을 이어받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혹시 정씨의 인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정씨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정씨의 홀어머니에 대한 배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아가는 과부의 삶은 고달팠을 것입니다. 만약 딸이 왕자비가 된다면 그 집안은 왕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인자한 성품을 생각하면 이러한 동정심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송씨로부터 영흥대군을 떼어놓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송씨는 질투심이 많고 사나운 성격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세종의 눈에 송씨와의 결혼 생활이 영흥대군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을 깨뜨리면서까지 정씨와의 혼인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영흥대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그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세종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결국 영흥대군은 송씨와 이혼하고 정씨와 재혼했습니다. 정씨는 영흥대군의 둘째 부인이 되어 왕자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흥대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송씨가 있었습니다. 정씨가 아무리 현숙하고 훌륭한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영흥대군의 진심을 얻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혼인은 아버지가 정해준 것이었고 의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여인 집안의 딸로서 왕자비가 된다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마음속에 다른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정씨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 역시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조용히 아픔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세종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왕실의 혼인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시대의 한계를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영흥대군은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정씨와 이혼하고 송씨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영흥대군이 할 수 있었던 아마도 유일한 반항이었을 것입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둔 곳은 다름 아닌 영흥대군의 집이었습니다. 말년에 건강이 악화된 세종은 영흥대군의 집으로 피접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막내 아들 곁을 지킨 셈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영웅대군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첫 번째 부인이었던 송씨를 다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영웅대군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형인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을 딱하게 여겨 영웅대군이 송씨와 몰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형제애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영웅대군과 송씨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영웅대군은 정씨와 이혼하고 송씨와 정식으로 재결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다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영웅대군이 그토록 사랑했던 송씨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집안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송씨의 오빠는 송현수였습니다. 바로 그 송현수의 딸이 어린 단종의 왕비가 된 정순왕후입니다. 즉 송씨는 정순왕후의 고모였던 것입니다. 명문가 출신의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세종은 처음에 송씨를 며느리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송씨는 질투심이 많고 사나운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강했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웅대군은 처음에는 송씨를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웅대군이 누군가에게 낡은 옷 한 벌을 주려 해도 송씨의 허락이 필요했으며 허락 없이는 주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자의 몸으로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아내의 허락 없이는 처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송씨가 가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종이 이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막내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세종이기에 송씨와 영웅대군의 관계가 편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정씨와 재혼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아버지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웅대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다시 송씨를 찾았습니다. 두려워했으면서도 그녀를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혹시 영웅대군은 송씨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소원왕후는 영웅대군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영웅대군에게 강하고 당찬 송씨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질투와 사나움조차 영웅대군에게는 자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형 수양대군이 두 사람의 재회를 도왔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냉혹한 권력가로 알려진 수양대군도 동생의 사랑만큼은 이해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수양대군의 눈에도 영웅대군과 송씨 사이에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영웅대군과 송씨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아이가 생겼습니다. 1457년에 태어난 장녀 기란현주를 포함해 최소 2남 3녀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는 여러 아들을 낳았지만 모두 일찍 죽었다고 되어 있어 부부에게는 자식을 잃는 슬픔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영웅대군 사후의 일입니다. 송씨는 남편이 죽은 후 군장사의 승려 학조와 간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그것도 왕실의 며느리가 승려와 간통했다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또한 송씨는 오빠 송현수의 아들, 즉 자신의 조카 송거가 아버지의 죄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자 조카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성종에게 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는 송씨가 죽은 남편의 체면이나 왕실의 위신보다 자신의 친정 조카를 더 걱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송씨는 규범과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욕망과 의지에 솔직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웅대군은 왜 송씨를 선택했을까요?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고 세간의 눈총을 무릅쓰면서까지 송씨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영웅대군에게 송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선택한 유일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정작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혼인도 아버지가 정해준 것이었고 두 번째 혼인 역시 아버지의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씨와의 재결합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영웅대군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질투심 많고 사나운 성격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영웅대군이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송씨와 영웅대군의 관계는 우리에게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항상 아름답고 낭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집착, 의존과 지배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영웅대군은 송씨와 함께한 10년의 시간 동안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곁에는 송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송씨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웅대군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1452년 큰현 문종이 제2년 만에 승하하고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453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형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웅대군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형이 권력 찬탈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어린 조카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송씨는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의 고모였고 두 번째 부인 정씨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시누이였습니다. 두 부인 모두 단종과 깊은 인연이 있었지만 영웅대군은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에서는 수양대군이 자신의 사랑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 눈 감아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자신의 안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넷째 형 안평대군과 일곱째 형 금성대군도 수양대군에게 반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웅대군으로서는 저항해봤자 자신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달리 영웅대군은 세조의 총애 속에서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조는 막내 동생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내탕고의 진귀한 보물들을 영웅대군에게 내려주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영웅대군은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묘지문에는 천성이 검소의 재산을 잘 쓰지 않고 사치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집에서 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박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세조는 영웅대군의 장녀 기란현주가 구수영과 혼인할 때 축하의 의미로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현재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일대입니다. 이곳에 지어진 구수영의 저택은 태화정가로 불렸는데 훗날 이곳에는 민족 대표 33인이 기미 독립선 언문을 낭독한 태화관이 들어섰고 이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 사회사업기관인 태화여자관이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태화빌딩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땅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태화라는 이름은 5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467년 3월 7일 영웅대군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4살이었습니다. 당시로서도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영웅대군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사람은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막내 동생의 죽음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위해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형제들을 숙청했던 냉혹한 군주도 막내 동생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영웅대군은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는 오늘날까지 남아 조선시대 왕족의 무덤 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영웅대군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혈통은 이어졌습니다. 정실부인 송씨와의 사이에서 장녀 기란현주를 포함해 최소 2남 3녀를 낳았고 첩김씨와의 사이에서도 아들을 두었습니다. 특히 장녀 기란현주와 사위 구수영의 집안은 조선 역사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수영은 연산군의 장녀 휘신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연산군 치세에서 권세를 누렸지만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지자 그를 점차 멀리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구수영의 두 사위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구수영은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했고 며느리 휘신공주마저 쫓아냈습니다. 훗날 휘신공주는 작은아버지 중종의 도움으로 남편 구문경과 재결합했지만 공주 신분을 되찾지는 못하고 구문경의 처로만 불렸습니다. 영웅대군 이염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지도 않았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조선 왕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행운아였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엄격한 예법 속에서 자랄 때 영웅대군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막내 아들을 위해 왕실의 관습도 기꺼이 깨뜨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용기 있는 남자였습니다. 세종이 정해준 결혼을 받아들였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신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송씨와의 재결합은 그의 삶에서 가장 주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형제들의 비극 속에서 침묵을 선택한 방관자였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위를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겁함이었는지 현명한 처신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선택 덕분에 그는 34의 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영웅대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의 사랑과 개인의 행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역사의 경랑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종의 막내 아들 영웅대군, 그는 완벽한 영웅도 비극적인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제약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우애, 그리고 한 여인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다간 한 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